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가 1년 동안 진행한 현지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연구를 소개하면 그런 쪽방촌 주민들이 경험하는 재난, 즉 뭐 극한기후, 폭염, 한파이고 이에 대해서 이제 사회복지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연구했습니다. 이제 저는 연구 방법론은 이제 인류학에서 사용한 문화기술지 연구를 통해서 제 현지 조사를 했는데 이제 문화기술지는 연구자가 이제 직접 연구 도구가 되어서 현지에서 밀접하게 관찰, 기록, 분석하는 연구 방법으로서 저는 지난 1년간 서울역 쪽방촌에 거주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현지 조사를 수행했습니다. 대부분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쪽방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소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옥고 아래 쪽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지하실, 옥탑방, 고시원보다 열악한 쪽방이다 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쪽방은 세면, 취사, 화장실 등이 없는 아주 좁은 방을 말하는데요. 이제 쪽방은 최저 주거 기준 자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법적으로 이제 노숙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현재 쪽방이 밀집되어 있는 쪽방촌은 전국에 10곳이 있고 이곳에서 5곳이 서울에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중에서 전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서울역 쪽방촌에서 현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왼쪽에 뭐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아주 살기 힘든 이제 곰팡이가 쓰여 있는 모습이고 좁은 공간 안에 다양한 짐들이 있고 오른쪽 모습 역시 한 주민분이 누워 계신 거를 이제 오른쪽 밑에 보면 보실 수 있는데 그 외에도 너무 좁아서 문을 들어갈 때도 좁게 비집고 들어갈 정도로 열악한 주거 환경이다.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제 연구의 일부분, 이제 제가 조사한 뭐 진행한 연구의 일부분을 오늘 발표를 하겠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쪽방촌 주민들이 폭염이나 재난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합니다. 자, 먼저 그 언론에서 비춰지는 폭염, 이런 사회에서 보는 쪽방촌의 폭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왼쪽 기사는 올해 7월 연합뉴스에서 쪽방의 폭염에 관한 보도 내용입니다. 선풍기 한 대 없는 쪽방에 닥친 무더위라는 제목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쪽방은 덥고 냄새나는 공간인데 여기서는 선풍기 한 대가 유일하고 이곳에서는 독거노인들이 홀로 지내면서 여름을 버텨내고 있다. 뭐 대충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이처럼 이제 대부분 언론의 보도는 쪽방의 물리적인 환경과 온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대부분 우리 언론과 우리 사회가 쪽방촌의 폭염과 더위를 기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제 밀접하게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은 언론에서 재현되는 어떤 재난, 죽을 것 같은 긴박함 이런 것과는 약간 느낌이 달랐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인터뷰 내용은 제가 실제로 이 기사에 나왔던 실제 주민분을 기사가 나오기 한 달 전에 제가 직접 인터뷰했던 내용인데요. 이제 제가 먼저 여름이나 겨울 어떠냐고 여쭤봤을 때 처음에 나온 대답은 신경을 안 쓰지였습니다. 나서기도 바쁜데. 즉, 이처럼 이제 이 주민분은 이제 물론 덥고 하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분은 실제 외부의 이제 임대 아파트에 사시다가 다시 자발적으로 쪽방으로 들어오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인터뷰를 보시면은 이 인터뷰를 하셨던 분은 심지어 저에게 계속 덥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인터뷰를 방에서 이분 주민분 방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계속 땀이 나고 막 땀이 줄줄 흐르는데 이분은 이제 저를 보면서 너무 괜찮다. 심지어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문을 열어두면 시원하다라고 하시면서 지금 이제 쓰시는 걸레를 문 사이에 껴두고 이렇게 열어두면은 방이 시원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소통하고 관찰했던 이제 주민들의 모습은 지금 이 인터뷰에 나온 내용과 이 반응과 더 가까웠습니다. 실제 덥고 추운 것은 좀 힘들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즉 폭염을 재난이라고 부르기에는 좀 개의치 않았는 모습에 더 가까웠습니다. 이처럼 보통 쪽방에 재현되는 더위나 폭염이라고 하면은 어떤 견디기 힘듦,
재난, 뭐 이런 것인데, 실제 주민들은 어떤 다급함, sense of urgency, 조급함, 위급함, 이런 게 좀 느껴지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주민들이 이렇게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쪽방이 덥지 않은 건가? 그럼 쪽방에서 폭염은 문제가 아닌 건가? 하고 하면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기존에 조사된 연구에 따르면 쪽방의 실내 온도는 여름철 실내 온도 권고 기준보다 5도나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양한 주민들이 여러 주민들이 다양한 질환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대답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훨씬 더 덥지만 주민들이 덥다고 하지 않음. 그래서 그럼 저는 이제 동자동 반대로 이제 물어봤을 때 동자동 주민들에게 폭염은 재난인가? 라는 질문을 해보면 저는 주민들이 재난 같은 상황을 재난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재난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제 친한 주민분과 소통을 하면서 제가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그때 이해할 때 저한테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우리는 1년 내내 재난이다. 그러니까 꾸준히 괴롭다. 그러니까 일상이 재난이다. 매일이 그런데 굳이 여름, 겨울, 이럴 때 더 덥고 춥고 힘들게 어디냐라고 오히려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즉 어떤 여름이나 뭐 폭염, 한파, 또 뭐 코로나19 등 특정 재난의 틀로만 갖고 와서 취약계층의 삶을 살펴보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더 사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삶에 일상에서의 겪는 재난들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뻔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기존 재난 연구에서는 좀 간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일상의 재난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먼저 이제 동자동에서 제가 있었던 서울역 쪽방촌에서 일상이 재난이라는 것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바로 부고입니다. 즉 이제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동네에는 주민들이 돌아가셨을 때 직접 마을에 부고가 붙습니다. 사실 요즘 어느 동네에서 이게 직접 어떤 게시판에 동네에서 누가 죽었다고 부고가 붙는 모습은 좀 되게 보기 힘든 어떤 모습인데, 이게 뭐 간혹 이제 이게 얼마나 자주 붙냐면 사실 1년에 동자동에서 평균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20분에서 30분 사이입니다. 매년 2, 30번의 이제 부고가 붙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이제 그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4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기 때문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다 뉴노멀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서울역 쪽방촌에서는 어떻게 보면 죽음 자체 어떤 일상에서의 우리 이웃이 죽어나가는 그 자체가 이미 노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좀 일상의 재난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들의 일상의 삶을 좀 밀접하게 살펴봤을 때 왜 일상의 재난이라고 하는지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쪽방의 주거 환경이 취약하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취약한 공간에서 매일 살아가는 이런 경험들이 매일 누적됐을 때 이 사람들에게 재난이란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왼쪽에 그 사진은 제가 이제 여기 쪽방촌에서 거주하면서 살았던 건물에서 오래 거주한 한 주민분의 사진입니다. 방의 모습입니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제 왼쪽 밑에 TV가 있고 그 위에 옷을 걸어두고 뭐 전자레인지도 있고 조리하는 공간, 식기부터 냉장고까지 두 평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은 살림살이를 아주 잘하시고 생활력이 강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분의 방에는 좁은 방에 냉장고가 항상 돌아가고 또 조리를 집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집안의 온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폭염이 아니어도 이미 항상 온도가 높은 상태였던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일상에서도 이미 좀 겪고 있는 더위가 있다라는 것과 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딱 얼핏 보시면 쓰레기인 것 같지만 쓰레기가 아닙니다. 왼쪽 위에는 소변통이 있고요. 그 옆에는 음식과 이제 보급받은 도시락을 바구니에 덮어놓고 생활하시는데 이분은 냉장고가 없으셔서 혹시나 음식이 상할까 복도에 이렇게 음식을 내두시고 바구니를 덮어놓고 생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일상, 삶 자체가 얼마나 좀 재난적인 공간에서 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물론 폭염이라는 게 왔을 때 더 덥기 때문에 뭐 방에서 조리를 해먹기, 음식 조리를 하기 힘들고, 또 혹은 이렇게 밖에 음식을 내놨을 때 음식들이 더 상해서 배탈이 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더위가 중요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사는 공간 자체가 이미 매우 재난적인 상황에서 주민들의 행동 양식은 이미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이 재난인 상태가 이미 기본값이라는 점입니다. 음,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인터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이미 일상이 재난인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어떤 폭염과 같은 재난 자체를 어쩔 수 없음을 받아들이고 있고, 또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사실, 쪽방촌에 대해서, 이제 한국의 인류학자인 조문영 선생님께서는 이런 이 주민들의 자포자기한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쪽방촌 주민들은 말을 잃은, 이제 프리카리아트라는 이제 어떤 요즘 사회에서 취약한 계층을 말하는데, 이들은 단지 프리카리아트일 뿐만 아니라 말 자체를 잃었다, 발언권을 잃은, 말을 잃은 프리카리아트다라는 표현을 써주기도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어, 음, 이들의 이런 일상의 재난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미국의 이제 환경인문학자인 랍 닉슨이 이야기한 슬로우 바이런스라는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이제 마침 올해 7월에 한국의 이제 느린 폭력 빈자들의 환경주의라는 제목으로도 번역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느린 폭력의 말도 맞지만, 사실 어떤 스며드는 폭력이라는 게 좀 더 이 슬로우 바이런스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적합한 것 같습니다. 즉 닉슨에 따르면 어떤 재난, 특히 어떤 빈곤한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의 어떤 재난을 생각할 때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즉, 재난이라는 것은 특정한 대상에게 특정한 기간 동안 벌어지는 어떤 이벤트나 사건, 현상 그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우리 삶에 일상적으로 누적되어 나타나는 어떤 스며들어 있는 폭력, 이런 프레임을 갖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런 스며드는 폭력은 대개 우리 사회에서 비가시화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대체 누구에게 비가시화되어 있는 폭력이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사회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 네, 강주모 선생님 아주 귀중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사실 뭐 그 경험하신 걸로만 치면 뭐 하루 종일도 들어도 지겹지 않을 것 같은데 부득이 이제 저희가 끊었고요. 이 전체 동영상은 학회를 통해서 이제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 75분 정도가 접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마지막 세션인 거를 생각하면 사실은 적지 않은 분이 지금 이 세션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그 발표자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이제 그 기후변화 건강 문제를 좀 총괄하고 계시는 미래질병대비과의 유효순 과장님 모시고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발표를 할까요? 네, 그 자리에서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예, 질병관리청의 유유순입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희 이번 세션 제목이 기후보건 영향의 지표 개발인데요. 들으면서도 내내 이제 생각이 드는 게 기후보건 영향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 같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이 이렇게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많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다른 평가들하고 다르게 저희 기후보건의 영향 평가는 측정을 직접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그 특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료를 통해서 분석하고 모델링을 통해서 이것을 발표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의 그런 혼란하고 또 확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좀 다들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 하지만 또 뭐 저희가 그 영역들을 선정을 하고 주요 지표들 선정해가면서 해 나가는 이제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발표를 들으면서는 그 모형을 개발해서 그 결과들을 지금 제안을 해주시는데, 결국에 이 모형 개발을 통해서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그 앞서서 최수미 박사님이나 또 장훈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거하고 정말 극공감을 하는데요. 결국에 건강 위험을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분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통해서 근거를 조금씩 찾아 나가고 그것들이 또 대책에 연결이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조금 장기적인 관점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은 사실 모형 개발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기후 쪽에서 말씀하시는 RCP 모델 같은 것들도 적용하는 것들을 지금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이겠지만 준비를 해가면서 저희가 모형 개발할 때 좀 고려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감염병 쪽 특히 말씀을 들으면서 다소 좌절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자료 자체가 굉장히 저희가 가용한 자료가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감염병이라는 것이 굉장히 특성이 뭐 병원체 그리고 뭐 사람 환경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영향을 아주 클리어하게 보기가 굉장히 어려운 특성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목표,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고 가야 되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매개체들에 대한 감시 그리고 감염병 환자들에 대한 감시 체계가 과연 적당한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재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가 기후보건 영향 평가를 하는 목적도 중장기적으로 기후 영향을 모니터링 해나가겠다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이런 감시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 감시의 지표들 혹은 감시의 목적들 이런 거를 조금 더 구체화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기후 보건 저희 적응 대책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데 적응 대책에서 조금 드는 생각은 저희가 근거를 찾는다라고 해서 건강 영향에 대한 지표를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아주 낱낱이 분석하는 틀로 또 제한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자체로서는 또 바람직하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기후 보건 위기라는 것이 이미 당면한 과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건 대책 분야가 좀 추가가 많이 되어야 되자 강조가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